탄력성에 대해서 볼까요? 우리 교재는 53쪽입니다. 53쪽 탄력성에 대해서요. 탄력성의 의미에 대해서 보시면요. 먼저 53쪽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세요. 탄력성. 탄력성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X에 의해서 Y가 결정된다. 그럴 때 X를 원인이라 그래요. 원인. Y는 결과. X를 독립변수라 그래요. 독립변수. 원인 변수이고 독립변수. Y는 결과 변수예요. 종속 변수. 결과 변수가 종속 변수다. X를 원인 변수이면서 독립 변수이면서 자극이에요. 자극 변수. Y는 그에 따라 반응하는 반응 변수예요. 자, 저렇게 원인 변수, 독립 변수, 자극 변수, 결과 변수, 종속 변수, 반응 변수. 특히 교육학 같은 데서는 자극 변수, 반응 변수란 말을 많이 써요. 그 밖에도 설명하는 변수, 설명 변수, 설명되어지는 변수, 피설명 변수.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극을 주거든요. 근데 그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극을 줄 때 반응이 커. 자극에 대해 반응이. 그럼 민감한 거예요?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 걸 탄력적 그러는 거예요. 자극을 줘요. 근데 자극에 대해 반응이 작아. 자극을 줬는데 반응이 작게 와요. 그럼 자극에 대해 반응이 작으니까 민감한 거예요?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민감한 게 탄력적, 민감하지 않은 게 비탄력적이에요. 즉 둔감한 게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따질 거예요.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요. Y의 X탄력성. Y의 X탄력성 이렇게 읽어요. Y의 X탄력성이라 읽으며 분수로 나타내요. 분수로요. 분수로 나타낼 때 분모는 X, 분자는 Y를 써요.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분수로 표시된 개념들은 알고자 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 중요한 값을 분자에 쓴다. 알고자 하는 것. 우리는 Y 알고 싶은 거예요. Y. Y가 반응 알고 싶은 거예요. 반응을 분자에 써요. 반응을 분자에 쓴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자극에 대해 반응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분자에 쓴다. 구하고자 하는 것도 반응이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반응이다. 더 중요한 게 반응이다. 그런데요, 방금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럼 먼저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B의 비율 이런 말이 나오거나 A 대비 B의 비율 이런 말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분수 읽는 법 앞으로 여러분은 대한이나 대비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한이나 대비 앞에 있는 말 이게 분모예요. 이게 분자.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에 대한 B의 비율 혹은 A 대비 B의 비율이란 A분의 B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 분수 읽는 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볼까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 이런 말을 했다고 쳐요. 그럼 뭐분의 뭐예요? 토지분의 자본이에요. 토지분의 자본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앞으로 뭐 도심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말 할 때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와닿지가 않아요. 도심으로 들어가면 땅값이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비싸져요. 상대적으로 땅값은 비싸니까 비싼 땅은 적게 쓰고 상대적으로 자본을 많이 쓰는 거예요.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해서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분수에서 분자가 커지고 분모가 작아지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죠. 그래서 도심으로 가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한글로 돼 있어, 한글로. 근데 와닿지가 않아. 뭘 몰라서 그래? 이런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자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수 읽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안 앞에 있는 게 분모다. 뒤에 있는 게 분자다. 도심으로 가면 땅값이 비싸지니까 토지는 적게 쓰고 자본을 많이 쓴다. 이런 식으로. 돌아갈까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극에 대한 반응의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럼 자극에 대해 반응을 보니까 자극을 분모에 쓰고 반응을 분자에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x가 변함에 따라 y가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물건마다 보세요. 사과 가격이 하나 올랐다. 사과 한 개 가격이 올랐다. 쌀 한 가마 가격이 올랐다. 자동차 한 대 가격이 올랐다. 단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비교해서 그게 얼마 올랐다 이렇게 말하면 100원 올랐다. 그랬을 때 100원 올랐다 할 때 사과 한 개의 가격이 100원 올랐다. 그죠? 1000원 올랐다 그럽시다. 자, 1000원 올랐다. 그럼 사과 한 개가 1000원 올랐다. 이거 많이 오른 거야. 근데 쌀 20kg 한 푸대 가격이 1000원 올랐다. 많이 오른 게 아니야. 근데 자동차 한 대 가격이 1000원 올랐다. 이건 뭐 오른 게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다? 서로 다른 물건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변화율로 표시하기로 한 거예요. 사과 가격이 10% 올랐다. 쌀 가격이 10% 올랐다. 자동차 가격이 10% 올랐다. 그럼 같은 비율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율로 표시해요. 탄력성은. 그래서 얘도 변화율, 얘도 변화율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은 변화율로 표시한다. 그래서 y의 x 탄력성하고 x의 변화율분의 y의 변화율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변화율이 뭐냐?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변화율이 뭐냐? 잠시만 보류하고요. 똑같은 논리를 여기다 맞춰 적용할 거예요. 같은 논리로. 우리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면 가격을 원인으로 하고 수요량을 결과로 한다. 그럼 가격이 독립변수, 수요량이 종속변수. 가격이 자극, 수요량이 반응. 이번에는 또다시 가격을 원인으로 하고 공급량을 결과로 한다. 그러면 가격이 자극, 공급량이 반응.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놓고 읽으면 수요량의 Y자리에 수요량 써야 되니까 X자리에 가격 써야 되니까 가격 탄력성. 이렇게 써야 할 겁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여기다 양자 빼고 읽어요.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마찬가지로 밑에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 읽어요. 그리고 분수예요. 분수. X가 가격이니까 분모는 가격 변화율을 써요. 분모는 독립변수 자극에 해당되는 가격 변화율을 쓴다. 분자는 Y가 반응이고요. Y가 수요량이나 공급량이니까 수요량 변화율이나 공급량 변화율을 분자에 써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탄력성을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변화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 했으니 변화율 얘기 좀 마저 하잔 말이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여러분 이 변화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변화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100에서 300으로
몇 배가 증가했어요? 몇 배가? 네, 3배가 증가했어요. 몇 퍼센트 증가한 거예요? 네, 300% 증가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변화율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300% 증가한 거 아니에요. 변화, 분하고 변화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변화분이에요. 변화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변화분이란 나중 것에서 처음 걸 뺀 거 말아요. 이게 나중 거라고 합시다. 이게 처음 거라고 합시다. 저걸 변화분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듭니다. 5에서 7로의 변화분. 5에서 7로의 변화분. 그럼 5에서 7로의 변화분은 어떻게 하느냐? 7 빼기 5. 그래서 2예요. 2. 그런데 변화율에 대해서 한번 보자 말이에요. 변화율. 변화율은 뭐냐? 원래 것에 대한 변화분. 나중 것 빼기 처음 것 곱하기 100. 이렇게 표시해요. 원래 것에 대한 변화분의 비율을 변화율이라 그래요. 그럼 5에서 7로의 변화율은 뭐냐? 원래 것이 5. 변화분은 7 빼기 5. 곱하기 100. 한 번 더 쓰면 5분의 2 곱하기 100. 몇 퍼센트? 40%. 100에서 300으로 3배 증가했다. 3배. 변화분이 뭐냐? 300 빼기 100이에요. 따라서 얼마? 200이에요. 변화율은 뭐냐? 원래 것이 얼마? 100. 변화분이 얼마? 200 곱하기 100. 따라서 200%예요. 3배 증가했단 말은 200%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에서 200으로 2배 증가하면 몇 퍼센트 증가한 거예요? 그래 100% 증가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100에서 200으로 2배 증가하면 100% 증가했던 거 다 알아. 근데 100에서 300으로 증가했다고 물어보잖아요. 꼭 300%라 그래. 따라서 둘 다 200%예요. 여기도 200이고 얘는 200이고 얘는 200%예요.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할 때는 변화분하고 변화율이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비교할 때 기준을 100으로 삼아. 각종 지수가 기준을 100으로 삼는다고. 이렇게. 그럼 100에서 125로 증가했다. 그럼 지수가 이렇게 하나 주어지고 이렇게 하나 주어졌어. 그러면 어떤 연도의 지수는 이렇고 어떤 연도의 지수는 이렇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2000 만약에 우리 시험에 주어지기를 2009년의 지수가 이렇다. 그런데 2019년의 지수가 이렇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한테 시험에 2021년의 지수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2년 동안에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럼 몇 퍼센트 올랐을까? 25%요 그냥. 25%. 이해 가셨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중요한 것은 지수를 기준으로 줄 때 기준을 100으로 주면 변화분하고 변화율이 똑같거든. 100이다. 그런데 85가 됐다. 몇 퍼센트가 준 거예요? 15%가 준 거지. 그래 기준을 100으로 잡으면 변화분하고 변화율이 똑같다. 변화율로 표시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탄력성은. 원래 것분의 변화분을 변화율이라 한다. 우리는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쓴다. 돌아와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 변화율.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가격이 10% 올랐다고 해볼게요. 가격이 10%가 올랐다. 그런데 수요량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20%. 공급량도 20% 변했다. 그러면 가격이 10%가 올라가면 공급량은 20% 느는 게 맞지만 수요량은 가격이 10% 올라가면 20% 줄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준다는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감소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좌표축이 이렇게 있어요. 좌표축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기에 여기가 원점이다. 여기가 1, 2, 여기가 1, 2. 이쪽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런데 이쪽으로 한 칸, 두 칸.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칸 가나.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가나. 이것은 똑같다 이거예요. 방향만 다르다.
방향만 다를 뿐 크기가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2에 절대값을 붙여주면 절대적인 크기는 방향만 다를 뿐이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같은 거리에 있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탄력성은 자극에 대해 반응의 크기를 보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자극에 대해 반응이 얼마만큼 크냐.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를 보는 거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크기만 따지면 되는 거지 방향은 중요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방향 때문에 생겨난 마이너스를 없애는 방법은 절대값을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는 절대값을 붙인다. 왜? 방향 때문에 생겨난 마이너스를 떼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얘는 2, 얘도 2 이렇게. 그런데 양의 값에다 만약에 절대값을 붙인다. 붙이지 않겠지만 붙였다 하더라도 2지 뭐. 그래서 여러분은 관행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만 절대값을 붙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는 절대값을 붙이지 않는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요. 다만 이번 31회 시험에 거미지 모형을 내면서 문장으로 출제자가 착각하여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절대값이란 말을 붙였다고.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안 붙이는데 붙이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분은 이거 틀렸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학적으로 틀린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원리를 자꾸 이해해야 돼. 기초 개념을. 그래야 출제자가 어떤 물을 미스해서 냈는데 잘못 냈는데 출제자 잘못인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정답 자체가 틀리는 게 아니라면 우리만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봐야 돼. 우리가 약자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돌아오는 시험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입장이에요. 여러분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저는 그 결과를 잘 방향을 제시하고 잘 따라갔는지 평가받는 입장이라고요. 한 해 한 해.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라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이 학원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아는 세계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은 아는 세계, 내가 아는 세계, 내가 하는 일을 나는 알아, 잘 알아. 내가 아는 세계지만 이제 어떤 세계야? 내가 모르는 세계로 왔다고요. 내가 모르는 세계에 왔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난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세계에 왔는데 여전히 내가 아는 세계처럼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3개월 후나 5개월 후나 실력이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조금씩 내가 모른다고 인정하고 나를 낮추면서 내가 배워가야 돼요. 시험 보는 쪽에. 그러셔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잊지 마시고요. 이 중에서 혹시 수학 선생님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도 너그럽게 쓰시고 저렇게 설명해야 되나 보다 하고 가만히 계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혹시 잊어버렸을 수 있지. 절대값 계산 나 못하는데 그러신 분들도 그냥 너무 티내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 그런가 봐요. 맞아, 기억에 나네.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앞으로 제가 탄력성과 관련해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절대값 붙인다. 절대값 나와도 절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크기만 따지면 된다. 됐죠? 자,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요. 다시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극에 대해 반응이 크다. 그럼 자극에 대해 반응이 크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렇게 부등호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으니까 분자와 분모를 비교할 때 분자와 분모가 같으면 뭐예요? 1이죠. 1과 비교하는 거예요. 탄력성은. 그래서 크기 비교니까. 분수로 되어 있는 것의 크기 비교는 1과 비교하고 분수로 되어 있는 것의 방향 비교는 0과 비교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시 와서 일단 크기 비교는 분자가 크냐 분모가 크냐 같으냐. 같으면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자가 이렇게 크면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럼 분자가 크다는 말은 반응이 크다는 뜻이잖아. 그럼 반응이 크면 이렇게 1보다 크다는 말은 반응이 크다는 뜻이고 반응이 크면 민감한 거잖아요. 이럴 때 민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감하다가 탄력적이라고 그랬어요?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경우가 탄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하다가 뭐다? 탄력적이다. 이런 거예요. 민감하다가 탄력적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지 않고 이렇다면 자극과 반응 중에서 자극이 더 크단 말이에요. 반응이 작고. 그럼 분자값이 작은 거지. 분자값이 작으면 1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민감하지 않다. 둔감한 거예요. 근데 시험에 나온 말로 표현하면 민감하지 않다. 얘는 민감하다. 얘는 민감하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은 건
여긴 비탄력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둔감한 거예요. 자극에 대해 반응이 둔감한 거예요. 그건 비탄력적인 거죠. 그런데 분자와 분모가 같은 거, 그럼 1이죠. 1이면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단위 탄력적이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보다 큰 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뭐예요? 1보다 큰 수 중에 가장 큰 수. 우리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뭐라 그래요? 네, 이렇게 팔자를 눕혀놓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한대. 이거는 자극에 대해 반응이 무지막지하게 큰 거지. 그럴 때는 완전 민감한 거잖아요. 그럼 완전을 붙이세요. 따라서 뭐라고 그래요? 완전 탄력적 그러는 거예요. 완전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자극에 대해 반응이 전혀 없는 거, 분수에서 분자값이 0이면 2분의 0이나 3분의 0은 다 뭐예요? 0. 따라서 반응이 전혀 없는 거지. 그러면 그 값은 0으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럼 0으로 나타나는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극에 대해 반응이 전혀 없는 거지. 그러면 자극에 대해 반응이 전혀 없는 건 여기다가 극단이니까 완전을 붙이세요.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은 원리를 이렇게 3개만 알면 되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탄력적이라는 것과 비탄력적이라는 걸 구분할 줄 알면 돼요. 이거 구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기초과정에서는 나머지보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 자극에 대해 반응이 크면 민감한 거고 뭐라고 부른다? 탄력적이다. 자극에 대해 반응이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민감하지 않고 비탄력적이다. 이번에는 탄력성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과 관련된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려고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탄력성과 관련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려보려고요. 위에는 수요 곡선, 밑에는 공급 곡선을 그려볼게요. 좌표축입니다. X축에 뭘 쓰고? 예? 수량을 씁니다. 그새 지겨워지셨죠? Y축에 뭘 쓰고? 가격을 씁니다. 표정이 이렇게 하잖아요. 느껴져요. 아, 새끼 되게 지겹게 그러네. 그런 거 막 느껴져. 막 표정에서. 막 아파 이런데 막 눈총 맞아가지고 아파. X축에 뭘 쓴다 했죠? 수량을 쓰죠. 수량을 씁니다. Y축에는 가격을 씁니다. 나중에 이제 그 투자론에 갔어요. 투자론에 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에 위험을 쓰고 여기에 수익률을 써요. 그때 어떤 분이 겨우 외워놨더니 좌표축이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좌표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저거 해놓으세요. X축에 수량을 쓰고 Y축에 가격을 씁니다. X축에 수량을 쓰고 Y축에 가격을 씁니다. 수요 곡선의 모양 어떻게 생겼죠? 우하향 곡선입니다. 하나는 가파르게 그리겠고 하나는 완만하게 그리겠습니다. 공급 곡선 어떻게 생겼죠? 예, 우상향 곡선입니다. 우상향 곡선입니다. 하나는 가파르게 그리겠고 하나는 완만하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격과 수량의 대응 관계를 표시해 볼까요? 가격과 수량의 대응 관계를 표시해 봅시다. 이렇게 가격과 수량입니다. 가격과 수량의 대응 관계를 또 표시해 봅시다.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번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표시하겠습니다.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 유념할 것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급량이 수요량에 못합시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수요량에 준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에 준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된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된다. 그러면 가격과 먼저 왼쪽의 경우로 보십시오.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보니 가격이 많이 올라도 양이 조금밖에 안 줄죠. 가격이 많이 올라도 양이 조금밖에 안 늘죠. 그러면 가격은 자극인데 자극에 대한 반응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네, 비탄력적이죠. 따라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비탄력적인 그림이에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작다. 그런데 얘는 자극과 반응을 보십시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커요.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양이 많이 줄어요.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양이 많이 늘어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커요. 가격을 항상 먼저 해야 돼요. 탄력성은 세로축을 먼저 하고 가로축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얘를 먼저 하는 경우 없어요. 탄력성은 항상 이쪽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걸 보는 거예요. 얘를 먼저 보세요. 그 다음 얘를 보세요. 얘를 먼저 보세요. 얘를 보세요. 얘를 먼저 보고 얘를 봤는데 얘보다 얘가 크네? 그럼 반응이 큰 거야. 그럼 탄력적인 거지. 왼쪽에 있는 그림은 탄력적인 그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극, 반응, 자극, 반응. 자극이 크고 반응이 작네? 비탄력적. 자극, 반응. 자극이 작고 반응이 크네? 탄력. 가격이 항상 먼저,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나중. 잊지 마세요. 그래서 비탄력적인 그림은 가파른 그림이에요. 완만한 그림은 탄력적인 그림이에요. 두 개를 비교할 때. 그럼 질문합시다. 이제 질문합시다. 여러분, 완전 비탄력적인 그림은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수직선이지. 극단적으로. 그럼 완전 탄력적인 그림은 수평선이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림을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탄력성은 그림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탄력성을 그림으로 얘기해봤고 59페이지를 먼저 보실까요? 아니. 탄력성 결정 요인 57페이지를 먼저 보실까요? 57페이지로 가봐요. 57페이지로 가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 나와요.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입니다. 먼저는 이렇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과 관련해서는요. 대체재 유무가 되게 중요합니다. 대체재가 많으냐 적으냐, 대체재 유무가 중요하다. 그럼 대체재 유무가 중요하다는 말은 이 뜻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많이 올라도 양이 조금밖에 안 주는 관계예요. 이거는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양이 많이 주는 관계예요. 그러면 가격과 양의 관계를 보니 가격이 많이 올라도 양이 조금밖에 안 준다. 얘는 가격이 조금 올라도 양이 많이 준다. 그러면 대체재 A밖에 없는 경우와 A가 있고 그것과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B, C, D가 있는 경우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대체재가 많네. A가 비싸면 A 안 사요. A가 비싸면 A를 안 산다. 대신 딴 거 사면 돼. 근데 얘는 대체재가 없어요. 비싸도 많이 못 줄여. A밖에 없거든. 그럴 경우는 A밖에 없는 관계니까 A밖에 없는 경우는 줄일 수가 없다. 따라서 얘는 대체재가 많다요, 적다요? 적다죠. 비싸도 못 줄이지. 얘는 비싸지면 줄일 수 있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 되죠. 대체재가 적을수록 비탄력적이 되죠. 말뜻 이해가 되셨습니까? 대체재가 많을수록 뭐라고요? 탄력적. 대체재가 적을수록 비탄력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7페이지에 보시면 대체재 유무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성은 크다. 대체재가 적을수록 탄력성은 작다. 대체재 유무가 수요의 탄력성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 단기는 대체재가 많을까 적을까? 적죠.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많죠. 그러면 단기는 대체재가 적으니까 비탄력적. 장기는 대체재가 많으니까 탄력적. 그래서 단기일수록 비탄력적,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용도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대체재가 많은 편, 적은 편. 주거용 부동산. 대체재가 많은 편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뭐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원룸도 있고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공업용 부동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원료를 많이 쓰면 원료 산지 가까이 있는 게 좋습니다. 원료를 많이 쓰면 시장이 공장이 원료 산지에 있는 게 좋죠. 그런데 만약에 완제품 같은 경우를 많이 쓴다. 또는 완제품을 소비자 근처에서 팔아야 된다. 그럼 완제품의 무게가 무겁다. 제품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원료보다. 그러면 나중에 배울 때 그런 건 이제 시장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러면 제 말은 원료의 경우를 많이 사용해서 원료 산지에 꼭 거기에만 입지해야 돼. 예를 들어서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석회가루가 나오는 곳에 입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꼭 거기에 입지해야 된다고. 그럼 다른 곳에 입지할 수 없잖아. 그러면 그런 공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선택의 폭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대체가 많아서. 그러면 어느 게 탄력성이 크다? 주거용 부동산이 탄력성이 더 크다. 이유는 대체재가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해서 주거용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더 탄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로 갈 거냐? 페이지 그만큼만 하고요. 페이지 돌려서 다시 앞쪽으로 가봐요. 다시 앞쪽으로. 그럼 앞쪽 어디로 가느냐? 55페이지. 55페이지 가시면 임대료 총수입 문제로 가볼게요. 기업의 총수입. 기업의 총수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기업의 총수입은 뭐냐? 기업의 총수입은 뭐냐?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요게 기업의 수입이에요.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량. 여러분, 여기 흑판주계가 있는데 이 흑판주계를 파는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저거를 얼마에 파냐면 하나에 500원에 판다 합시다. 근데 10개를 팔았다 합시다. 그럼 이 기업의 수입은 얼마예요? 5,000원. 따라서 그 물건의 가격이 얼마냐면 500원이다. 그런데 10개를 팔았다. 그러면 기업의 수입은 얼마다? 5,0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10개를 팔았다. 그게 판매량이거든요. 이 판매량이 여러분 수유량이게요? 공급량이게요? 판매량은 수유량이게요? 공급량이게요? 네, 이게 수유량이에요. 소비자가 사줄 때 기업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수요자가 사줄 때 기업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판매량이라는 것은 수유량을 가리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따라서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량 5,000원, 그게 기업의 수입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가정해 봐요. 이게 부동산이라고 치면 이거를 10단위를 임대해 주는 거예요. 한 단위 임대해 주는데 500원이고.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고? 요게 임대료예요. 이제 500원이고 10단위를 임대해 줬으니까 5,000원이 뭐다? 기업의 임대료 수입, 말하자면 임대인의 임대료 총수입이 되는 거예요. 임대인의 임대료 총수입만 씁시다. 이것은 원리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가격 자리는 언제나 임대료를 써도 돼요. 그리고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량이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의 수입은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이제 앞으로 기업의 수입은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량. 수량은 수유량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대 공급량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공급량은 팔았으면 좋겠네 하는 양이에요. 공급량은 팔았으면 좋겠네 하는 양이고 수요량이 판매량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이 판매량이다. 이거 그림으로 그립니다.
X축 수량, Y축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수요 곡선. 그러면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따져요. 이렇게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따져요. 그러면 요 점을 A점이라고 그래요. A점이라 한다면 요 가격이 500원이라고 그럴게요. 수량을 10개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를 뭐라고 하고 500원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라고 한다? 예, 개수니까 500원 곱하기 10개. 그러면 이 사각형 면적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예, 기업의 총수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의 총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총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량이다. 그리고 이것이 임대차 시장 내지는 임대주택 시장이라면 저것을 우리는 임대료라고 부른다. 여러분 민법에서는 이게 토지라고 합시다. 근데 갑의 땅이에요. 근데 을이 이 땅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빌릴 때 민법에서 계약을 쓰겠죠. 계약을 맺겠죠. 그런데 그냥 빌리는 게 아니라 을이 여기다 권리를 설정해. 하고 거기에 사용료를 지불해.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 그때 민법은 지료라고 그래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권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을 차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상권과 관련해서는 지료라는 말을 쓰고 임차권과 관련해서는 차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민법에서는. 근데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이런 말을 안 쓰고 그냥 임대료라 그래. 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 민법에서 앞으로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 내용에 관련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임대차는 부동산학에서는 다 그냥 뭐다? 임대료.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임차료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임대료란 말을 써. 그래서 앞으로 임대료 이렇게 용어로 쓴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시고. 자, 그다음 이런 얘기도 간혹 가다가 민법을 공부했다고 개론해서 그러면 거기에 차임이란 말과 거기 차임이란 말과 지료란 말을 구분해 써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간혹 있거든요. 그 민법에 사는 거고 개론에서는 다 뭐다? 임대료를 한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가 지금 방금 기업의 수입이라고 그랬다면 말이죠. 이래 볼까요? 공급 곡선하고 관련 없고 수요 곡선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소비자가 사줄 때 기업의 수입이니까. 기업의 총수입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수요 곡선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공급 곡선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수요 곡선. 자, 그런데 최초의 가격이 여기가 50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뒤에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좀 이쪽에 옮겨서 좀 크게 그려볼까요? 두 개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가격, 수량. 가격, 수량의 관계예요. 하나는 수요 곡선은 가파르게, 하나는 수요 곡선을 완만하게 그릴 거예요. 아직은 기초 과정이니까 여기가 수량, 여기가 가격입니다. 최초의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이렇게. 그리고 이때 가격이 얼마냐? 500원. 10개라고 가정해봐요. 500원? 10개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사각형 면적이 5,000원이죠. 그런데 가격이 올랐대. 가격이 6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봐요. 가격이 600원으로 올랐다. 근데 수량이 주는데 얘는 9개. 600원 올랐다. 여긴 3개. 가격이 올랐는데 100원 올랐어요. 근데 얘는 하나 준 거야. 얘는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7개나. 그러면 기업의 수입이 최초에 이게 5,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뭐로 바뀌었냐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야. 기업의 수입이. 이렇게를. 그러면 이렇게 곱해줘 보실래요? 600원 곱하기 9하면 얼마예요? 5,400원으로 수입이 늘잖아. 얘는 기업의 수입이 는다. 올랐더니 얘는 곱해보실래요? 얼마예요?
네, 따라서 얼마에서 5,000원에서 1,800원으로 줄잖아 기업의 수입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기업의 수입이 느는 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수입이 느는 게 아니야.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많이 올려도 양이 적게 줄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 그러나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적게 올렸는데 양이 많이 주는 바람에 수입이 오히려 줄어. 그러면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을 쓰려면 자기가 파는 물건이 탄력적이라야 돼, 비탄력적이라야 돼. 비탄력적일 때 인상 정책을 써야지. 탄력적인 물건이면 인하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래서 가격을 올린다고 수입이 느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또 하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요게 뭐다? 요게 수요량이 판매량이야. 판매량은 공급량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사준 양을 말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소비자가 사줘야 기업의 수입이므로 공급 곡선과는 관련이 없어요. 공급 곡선은 팔았으면 좋겠네 하는 양이에요. 공급량이 기업의 수입과 관련이 있다면 공급량 무진장 많이 늘려버리라고요? 사던가 말던가 관계없이 공급량 막 늘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수입 늘었지? 아니잖아요. 안 사잖아요. 그러면 수입은 늘지 않죠. 따라서 기업의 총수입은 오로지 수요 곡선 탄력성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공급 곡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소비자가 사줘야 그게 기업의 수입이고 수요량이 판매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량이 아니에요. 공급량은 팔았으면 좋겠네 하는 계획된 양일 뿐이에요.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9월 달에 동형모의고사 나와. 지금 제가 이게 하는 거 9월 달 문제에 나오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다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할 거라니까 나중에. 그 계획대로 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에 맞춰서 계속. 그래서 또 하고 이쯤에서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 또 하고. 그죠? 예,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알아요. 예. 내가 그걸 알 것 같아? 이런 표정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반복해드려요. 기초소에 있지만 제가 안 하는 거 넘어가시기 바래요. 57페이지 하단 한번 봐보실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제가 아까 장단기 공급 곡선. 제가 아까 이랬어요. 이게 단기라고 그랬어요? 장기라고 그랬어요? 단기. 이거는 장기. 그러면 이건 공급을 늘리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고 이거는 쉽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는 가파르지만 이제는 뭐라고 하자? 단기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 장기 공급 곡선은 탄력적. 근데 제가 아까 단기는 대체자가 많지 않아서 비탄력적, 장기는 대체자가 많아서 수요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수요나 공급 모두 단기는 비탄력적. 수요가 단기에 비탄력적인 까닭은 대체자가 많지 않아서, 공급이 단기에 비탄력적인 까닭은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워서, 수요가 장기에 탄력적인 까닭은 대체재가 많아져서, 공급이 장기에 탄력적인 까닭은 공급이 그만큼 쉬워지기 때문에. 왜? 용도 전환도 쉬워지고 가용된 생산 요소를 구하기도 쉬워지고 공급이 쉬워지기 때문에 기술도 발전하고. 따라서 수요 공급 관계없이 단기에 비탄력적, 장기에 탄력적. 이해 가셨죠? 그래서 공급, 단기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 장기 공급 곡선은 탄력적이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58쪽.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이외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기초과정에서는 안 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넣는 거예요. 그건 어디 가서 한다? 기본 이론부터 할 거라고요. 기본 이론도 아주 깊이 있게는 안 해요. 심화 이론에 가서 깊이 있게 하고 이걸 가지고 사용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탄력성의 기초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본다. 자극보다 반응이 크더라. 그러면 민감하고 탄력적. 자극보다 반응이 적더라. 그러면 민감하지 않고 비탄력적. 이렇게 두 가지를 잘 파악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쉬셨다가 59쪽 경기 변동 들어갈게요. 쉬었다 하시죠.